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 성기영 아나운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저 아나운서 원석현이 대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증시 밸류업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몇몇 대주주나 사모펀드에서 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저 PBR 종목을 상장 폐지시키거나 헐값으로 합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은 강제 현금 청산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난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퇴출당하거나 합병된 종목의 시총이 무려 8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다 보니 밸류업이 아닌 밸류킬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영주 ISS 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부쩍 많아진 사업 지배구조 개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많아졌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내용들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한화라든가 두산, SK그룹이 있는데 이것도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일까요? 일단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 그러니까 네. 특별히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결국 밸류업과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화와 두산, SK 뒤에 가서 이제 현대차까지 저는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들이 이제 지금 한 행동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과 시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각각의 니즈는 다르긴 하지만 시기가 거의 공교롭게 비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밸류업의 일환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사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공개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각각 목적이 있으니까 뒤에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지원,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세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게 이제 하반기에 개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과거와 다르게 200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없었던 것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들 위한 그 다음에 어떤 경영진들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반발적인 어떤 법률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게 한다라는 거. 예. 그 전에는 이제 물적 분할을 기업 입장에서 자유롭게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법률 개정안을 좀 예고해 둔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것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그 밸류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랄까요? 뭐 법 개정을 좀 하려는 움직임인데 그에 앞서서 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일부 기업의 개편 방향을 보면은 밸류업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방안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밸류업 세제 개편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주식 배당, 네. 배당을 하게 된다라면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아까 5% 이상 배당하면 그걸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배당을 좀 많이 주자라는 예. 거죠. 주주 환원 정책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은 이거와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간은 PBR이라든지 아니면 네. ROE라든지 기업의 체질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체질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량 기업이 평가를 못 받는 것을 제대로 평가받겠다. 그게 이제 일본의 모델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적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와의 상속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와는 좀 다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충실하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기업들이 대다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조금 급박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나오는데 또 공교롭게도 이 기업들을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고 또 중견기업, 대기업에 속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큰 문제거리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장 최근에 시끄러웠던 게 두산그룹의 그 두산 밥캡과 예, 그렇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물적 분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LG 화학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체인 LG 엔솔 그러니까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 화학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물어보면 다 2차 전지로 갖고 있었다라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산 거죠. 예. 산 거였는데 갑자기 물적 분할하면서 나는 화학회사가 됐고 LG 엔솔은 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죠. 회사가 둘로 갈라진 거죠. 둘로 갈라진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원전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두산 바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로봇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조금 아이러니가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그 투자 취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그것만 해서 근데 만약에 적정하게 가치를 쳐준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손해를 보는 심정이 안 들겠죠. 근데 지금 두산 바켓 한 주를 주면 두산 로보틱스 0.6주를 줍니다. 그게 오히려 어떤 비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산 바켓을 내가 한 주를 갖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두산 바켓을 한 주 갖고 있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0.6주면 오히려 로봇 회사를 주식수를 더 적게 내 가치가 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였다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 이제 미래 성장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불만인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수합병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로 하도록 돼 있는 게 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지금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합병을 하도록 이게 상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때 어떤 게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국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다시 주식 액면가로만 따지니까 말이죠. 액면가 그 당시 시가로 따지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도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예고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찌 됐든 이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거고 또 한 가지. 두산 로봇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적정 가치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순기능 중에 하나가 고평가된 것을 적정 가치로 낮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주가에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니까 어차피 내년이면은 공매도 제기가 되니까 그 이전에 빨리 서두르자. 그러니까 두산그룹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시가 평가에서 자산 가치 평가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뭐 서로 그게 안 바뀐다 하더라도 공매도가 제기돼서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이 조금 내려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좀 적정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그렇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관계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로봇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SK그룹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연스럽게 SK그룹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가 이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밑에는 SK온이라는 2차 전지 배터리 회사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10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품고 있었으니까 부모가 이제 돈을 좀 대줬던 그런 형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이제 신용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P 국내 신용 등급과 해외 신용 등급은 좀 다른데 어찌됐든 국제 시장에서 S&P가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 플러스로 한 등급 낮추다 보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또 늘어나고 SK온 같은 경우는 올해 한 7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이 계속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SKENS를 합병함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사를 좀 우량한 회사로 바꾸면서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내부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나서게 됐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적자 회사를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SK그룹 입장에서는 SK온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들 해짐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키워야 된다라는 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적자 회사를 미래지향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당위성을 가질 수는 있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우리가 또 꼭 부정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예. 이제 그거 이제 성과는 좀 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제 한화라든지 예. 지금 이제 현대차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한화그룹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한번 각각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에 대한 어떤 조금 안 좋은 뉴스 오너 리스크요. 오너 리스크가 이제 그 회장께서 이제 건강상 문제가 예, 예. 각각 한 번씩 거론됐었어요. 근데 네. 하나는 진짜 짧게 거론됐고 현대는 조금 길게 거론됐습니다만 근데 어찌 됐던 뭐 세월의 힘은 뭐 이겨내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렇게 그 자제분들에게 이제 승계 상세로 문제. 승계 문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8% 공개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근데 한화에너지는 자제분들이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삼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 한화 지분 22%를 김승현 회장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상속하기보다 상속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자제분들의 지분을 9.7에서 17%를 올려놓게 되면 지배구조 강화가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한화가 지주회사니까. 그렇죠. 예. 그 하나에너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오너들의 회사인데 예. 그 하나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고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에 거론되는 거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세월의 힘인데 지금 현재 현대 글로비스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모비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글로비스가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이번 여름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3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뭐 하겠다라는 거죠.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근데 배당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배당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주고 이익을 예. 좀 많이 내겠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글로비스의 지분 20%는 정의선 회장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곡해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도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신 이후에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했거든요. 네.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상속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특별 배당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 세금 문제라든지 상속세 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주분들께서 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밸류업과 가치 소용돌이를 치다 보니까 다소 혼란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업들의 각각의 전략들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네. 물론 이제 좋은 취지 있고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소액 투자자들 개인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피해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 이번에 두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들리고 SK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들립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그렇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특히 거예요. 두산 밥켓에 두산 마켓에 투자하셨던 예. 분들 같은 경우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련 기업들 네. 상태로 봤을 때 EV/EBITDA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예. EV/EBITDA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기업보다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데 예. 갑자기 로봇 회사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근데 특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당황해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8월달에 그 주총이 열립니다. 네. 주총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 의견이 이제 얼마큼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딱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참고로 뭐 지금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몇천억 대가 나오는 회사인데 뭐 그런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자, 비판이 이렇게 거센데도 기업들은 밀어붙이는 분위기인데 대주주 이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사실 뭐 꽤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예,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걸 제도적으로 막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혹은 이후에 등장할 상법 개정안이 그 대안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됐
되기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슈화되지는 잘 않았었어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이슈화된 게 이제 삼성이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이제 저는 표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많이 살리니까 좀 밀어주자라는 분위기였다라면 이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좀 찾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 말씀드렸던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주주 청권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가 평가에 대한 상법을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합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장 회사 합병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예. 이거를 상장 회사에도 적용을 하자라고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개선이 될 거고 또 세계 선진국 사례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이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반대하는 나한테 뭔가 내 주식을 사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거,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지금 현재 그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가치를 평가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공시한다라든지 공표한다라든지 여기에 만약에 잘못돼 있으면 소송제를 도입한다라든지 예. 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시가 평가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편 방안은 상당히 지금 진척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뭐 개인이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네. 결국은 이제 관계당국, 금융당국이 좀 관여를 그렇죠. 해줘야 되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금융당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특히 이제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현재로서는 야당 입장에서 이것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보는 것은 3분기부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서두른다라는 건데 이제 국회가 열리고 나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 자체도 리스크니까 네. 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그래도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그 유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는 게 이사회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예. 이사회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사회의 의무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충실한다. 이게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주주에게도 주주 권익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가 지금같이 만약에 이제 합병을 그냥 회사를 위해서만 해버리게 되면 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는 주주의 이익도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이사회의 이제 배임까지 이제 되는 거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무서운 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것도 지금 법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야당 발의를 해서 올라가 있는 건데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뭔가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속된 말로 위에서 원하는 대로 합병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장치 이런 예. 것들이 지금 글쎄요 뭐 몇 년 사이 급속도로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을 예. 저도 오랫동안 자산시장에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확실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빨리빨리 말라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의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겠군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죠. 목소리를 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과거라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모은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만 예, 예. 지금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가 발달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고 그것이 이제 공감대를 올라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